안녕하세요. 한국현대실론의 박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첫 번째 시간이죠. 자, 첫 번째 시간은 오늘은 실제 1강인데, 자, 1강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겠죠? 자, 왜냐면 이겁니다. 자, 1편이 시의 특성은 뭡니까? 지난번에 OT에서 말씀드렸지만 총 10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즉, 1편부터 시작해서 10편까지. 자, 그 중에 1편이 시의 특성입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자, 1장이 시의 본질. 1절이 시의 이해입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시가 뭐냐?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나 아마 여러분 한국 현대시로는요, 아마 크게 부담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지난번에 OT에서 말씀드렸죠. 자, 분명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발상의 표현법 또는 시의 내용을 접근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화자라든가 화자에 처한 상황이라든가 정서 및 태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실제 여기 교재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을 살짝만 떠올리시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요 한국 현대시론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아무튼 자, 가급적이면 좀 딱딱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작품을 가지고서 감상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약간의 이론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좀 부담이 되긴 하죠. 딱딱하니까.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아니라 좀 딱딱하기 때문에 좀 부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자, 중요한 것만 딱딱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한국 현대시론, 현대시가 뭔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자, 시의 본질. 자, 시의 이해죠. 자, 이겁니다. 자, 우선 1번. 자, 시에는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이죠. 시에 관한 다양한 문제. 총 5개가 있거든요. 규제 보니까. 자, 1번 정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용어에 대한 문제고요. 자, 세 번째는 접근법. 네 번째는 본질 규명. 다섯 번째는 정서 표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인데 그냥 가볍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오늘 1강은요. 참 부담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약간 딱딱하긴 하지만 자, 부담 없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따라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출발. 1번. 시의 정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가 뭐냐? 정의죠. 자,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의 정의는 아무리 훌륭한 정의를 할지라도 저마다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본 어느 측면에 대한 견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리 훌륭한 정의도 완벽할 수는 없다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점에서 본 어느 측면에 대한 견해입니다. 이 말이죠. 왜? 그 정의를 어떤 개인이 내렸을 테니까. 당연한 거겠죠? 넘어갑시다. 자, 오랜 역사를 통해서 그처럼 많은 실험가들이 시도한 다양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정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철학에서 삶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삶이 뭐냐? 이건 철학에서의 영원한 화두 아니겠습니까? 삶이 뭔지. 그러니까 우리 문학에서는 시가 뭔지. 이게 영원한 화두라는 얘기겠죠. 정확하게 정의를 못 내리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식입니다. 내려지지 못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내리지는 않을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그 정의는 주로 예술관 또는 문학관의 어원론에 입각한 자율적인 시관에 의한 시를 위한 시. 자, 다시요. 자율적인 시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를 자율적으로 보는 거겠다. 그렇지? 그럴 때는 시를 위한 시입니다. 이 말이죠. 자율적인 시관에 의하면은 시를 위한 시 정도의 측면. 그리고 비자율적인 시관에 의한 인생을 위한 시.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뭐가? 정의가. 됐죠? 아무튼 현대와 문예 사조의 변화에 따르는 시각 그리고 방법론의 차이에 아무래도 정의가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겠죠. 자, 넘어갑니다. 그 예로 고전적인 방법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거에 시를 어떻게 봤냐면요, 이렇게 봤다는 얘기겠죠. 교훈적 또는 공리적인 효용론을 내세워서 시를 정의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됐죠? 시는 무조건 뭐 해야 돼? 교훈적이어야 해. 공리적으로 쓸모가 있어야 돼. 효용론이죠. 이걸 내세웠던 것이 지금 현대시가 중요하니까. 지금은 시 자체의 구조 질서 문제로 방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의 정의가 시 자체의 구조,
질서 문제로 시의 정의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의 정의가 고정된 것은 아니겠죠. 시대마다 이렇게 바뀐다면. 아무튼 그게 1번 시의 정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말입니다. 괜찮죠?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생각하는 시가 다양한 것처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시가 다양하게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보다 시의 정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식이겠죠. 됐습니다. 두 번째 답니다. 용어에 대한 문제. 시의 용어에 대한 문제. 자, 가볍게. 자, 외국에서는요, 포임과 포이트리와 같은 두 개의 용어를 가지고서 구분해서 쓰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시를 이렇게 크게 둘로 본다는 얘기겠죠. 시의 용어를 포임과 포이트리. 둘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자, 포임은 얘는 창작되어서 낭독되는 대상. 인 시라는 문학 형식. 그러니까 포임은 결국 시라는 문학 형식. 라는 형식. 소설처럼 시라는 문학 형식. 이게 포임이고요. 포이트리는 문학 형식을 갖추기까지의 어떤 심정의 상태. 시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시의 정신이나 시적 정감 같은 것을 말합니다. 굉장히 거창하게 쓰긴 했지만 결국 얘는 뭐다? 형식. 얘는 뭐다? 내용.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시라는 것은 이 시라는 단어를 이렇게 크게 두 개의 단어로 씁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포임과 포이트리 이렇게. 이건 그냥 지울까? 내용과 형식으로. 한 친구는 내용이고요. 한 친구는 형식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요게 포임이고 요게 포이트리고. 됐죠? 그러므로 이쪽의 측면에서만 시를 정의한다면, 그러니까 형식적인 측면에서만 시를 정의한다면 그렇게는 어렵지는 않겠죠. 당연히 형식이니까, 틀이니까. 됐죠? 예를 들어서 고시가, 한시, 시조, 악장 등 고전시가와는 다른 근대시의 형식상의 특징이나 정형시, 자유시의 차이와 같은 것을 설명함으로써 시의 정의가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틀을 설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시의 정의를 틀로만 본다면, 이쪽이 측면에서만 본다면 정의를 내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근데 이쪽은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내용은. 그러나 자, 시를 포임의 측면, 즉 형식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이트리, 내용만 가지고 정의할 수도 없습니다. 뭐야? 됐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다시 한번, 자, 시라는 용어를 얘도 쓰고 얘도 쓰고, 얘는 형식이고 얘는 내용이고, 이쪽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시의 정의, 시를 정의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대. 그렇다고 해서 형식의 측면에서만 가지고 정의를 내릴 수는 없대. 그렇다고 내용의 측면만 가지고서 정의를 내릴 수는 없대. 끝이야. 됐죠? 넘어갑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가볍게 읽어주는 거에 지나지 않다. 그렇죠? 자, 왜냐하면 시에 있어서 형식과 내용을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시를 정의할 때 내용만, 형식만 둘 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둘 다. 더구나 오늘날의 시에서는요, 형식이 내용을 결정짓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내용, 즉 정신의 주제가 그에 걸맞은 형식을 요구하며 적절한 형식을 선택하고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에서는요, 형식 위주는 아니란 얘기죠. 오히려 내용이, 정신의 주제라는 게 내용 아닙니까, 이게. 걸맞은 형식을 요구한다고, 오히려. 그러니까 내용이 형식을 선택하고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1점. 결과적으로 시의 내용과 형식은 시대적 조건과의 관계 속에서 알맞게 그냥 변형되겠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살짝 바뀌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형식을 더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있을 수 있고 내용을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있을 수 있고 둘 다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시에 관한 다양한 문제 중에서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넘어갑시다. 별거 아니니까. 자,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접근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말인데, 그러니까 시를 어떻게 감상할까죠? 3번은 솔직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물론 이 3번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요, 그게 다음에 뭐로 나오냐면은요, 그래. 시에 관한 다양한 관점이 있거든요. 감상법에 해당되죠. 여러분 아마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겁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걸 좀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그냥 가볍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시의 접근법.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나 보네요. 첫 번째는 표현주의적 실론과 인식론적인 실론. 이 두 입장이 다르답니다. 시를 표현의 측면에서 보는 것을 표현주의적인 실론이겠죠. 두 번째, 인식을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인식론적인 실론이겠죠. 뭐 별거 있겠습니까? 자, 우선 첫 번째 이해해 봅시다. 표현주의적인 실론은 시적 의미의 주관성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요. 시가 말하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대상이 아니라 시인 자신의 심정 또는 감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게 포인트. 시인.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표현을 하는 거 아닙니까? 뭘 표현해? 시인의 감정이나 심정을 표현한 겁니다. 그게 표현주의적인 실론의 포인트 입장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로 들었네. 가령 김광민의 추일서정입니다. 추일서정 굉장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렇죠? 낙엽을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라고 했습니다. 진짜.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 집회는 낙엽을 객관적으로 서술한 것이 아니라 낙엽에 대한 시인의 심정이나 태도를 표현한 거 맞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보다 표현주의적인 실론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렇구만. 자, 그 다음. 그러나 인식론적인 실론은 여기 나왔네. 시는 개인의 감정에 주관적인 표현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보다 인식의 수단이라고요. 진리를 밝혀준다고요. 그게 인식론적인 실론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시가 하나의 인식의 수단이래. 이것도 이해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가령 낙엽이란 세상을 과학적인 입장에서는요, 떨어지는 잎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진리겠지만 비과학적인 입장에서는요, 집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 시에서 우리는요, 과거로 알 수 없는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진리를 여기 있네. 이게 인식론적인 실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잘 보시면 거의 비슷한 것 같기는 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잘 보십시오. 자, 우선은 제가 시의 접근법으로 크게 두 개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표현주의적인 실론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인식론적인 실론입니다. 이 말입니다. 표현주의적인 실론이라는 것은 결국 작가의, 즉 시인이겠죠? 결국 시를 어떠한 측면에서 보는 거냐면은요, 시인의 감정 또는 정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바로 보다 시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괜찮겠죠? 자, 예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자, 김광민의 추일서정이라는 작품을 예로 들었는데 낙엽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결국 저 집회는 뭐냐? 낙엽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치, 시인의 낙엽에 대한 시인의 심정, 태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주의입니다. 가능하죠. 근데 인식론은 뭐냐? 인식론이라는 것은 결국 뭐다? 시를
인식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인식의 수단으로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학과 비과학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똑같은 추일 서적을 가지고 예를 든 겁니다. 낙엽이라는 대상을 과학적인 입장에서는 떨어지는 잎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진리 맞죠? 낙엽은 떨어지는 잎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비과학적인 입장에서는요. 낙엽은 뭐다? 지폐가 되는 거야. 낙엽이 어떻게 지폐야? 그러니까 비과학이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비과학 아닙니까? 자, 지폐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뭐다? 진리.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뭐다? 자, 과학으로 알 수 없는. 됐죠? 과학으로 알 수 없는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뭐를요? 진리래. 그러니까 당연히 낙엽이 지폐래. 이거 말도 안 되는 진리죠. 이거 진리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과학으로 할 수 없는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진리를 뭘 통해서? 시를 통해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인식론적인 측면입니다. 이렇게 설명한 거겠죠. 그러니까 접근법 이렇게 크게 둘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결국 시에는 수많은 비과학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당연하지. 낙엽이 지폐면 땡큐다, 그렇죠? 너무 좋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요, 실제 여기서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낙엽 줍고 다니겠다, 그렇죠? 지폐면. 이게 비과학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비과학적인 진리를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다? 아, 그게 시다, 이런 식이겠죠. 자, 넘어갑시다. 자, 그다음 본질 규명. 다 비슷하죠. 시의 본질을 어떻게 밝힐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본질 규명. 시란 뭐냐? 시란 뭐냐? 본질 규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시의 내용과 형식은 시대적 조건과의 관계 속에서 변형되는 것이라고 볼 때 시사적인 현상 가운데서 어떠한 시 정신이 어떻게 해서 체득되었으며 이것이 어떻게 확충되고 발전되어 나갔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면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할 것입니다. 시사란, 시의 역사, 작품 하나하나의 집합으로서 형성되는 하나의 체계, 그 체계는 새로운 작품이 부과될 때마다 항상 그 관계와 위치를 바꾸면서 변해가는 유기적 발전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이거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의 본질을 규명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시사를 쓰라는 얘기죠. 자, 시사라는 것은 이렇게 시의 역사. 됐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시라는 게 지금 현재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시대에만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 엄청나게 옛날부터 시가 쭉 이어져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시의 역사잖아. 그러니까 결국 시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뭐다? 자, 시사적인 시의 역사와 관련된 현상 가운데서 어떠한 시 정신이 어떻게 체득되었는지를 역사에서 파악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확충되고 발전되어 나갔는가를 역사를 통해서 연구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시의 본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뭘 수 있다? 밝힐 수 있습니다. 이 말이죠. 그런 정도. 결국 시사란 작품 하나하나의 집합으로서 형성된 하나의 체계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작품만 계속 더해지면서 시사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품 하나하나의 집합으로서 형성되는 하나의 체계겠죠. 그 체계는 당연히 새로운 작품이 더해질 때마다 바뀌겠죠. 관계라든가 위치가 바뀔 거 아닙니까? 조금씩. 됐죠? 그래서 결국 시의 본질을 이런 식으로 따지란 얘기겠죠. 시사적인 현상 가운데서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 정도.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시사를 통해서 본 전체적인 문맥의 파악과 함께 시가 언어의 유기적 구조물이며 체험의 재현으로서 전달 효과를 특성으로 하는 언어 예술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시의 본질인 시 구성의 각계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경우 거기에서 실마리가 풀릴 것 같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의 본질 규명이 조금은 풀릴 것 같다는 얘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문장이 좀 긴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좀 짧았으면 좋겠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시사를 통해서야, 시의 역사를 통해서 본 전체적인 문맥의 파악과 함께 시가 언어의 유기적 구조물이며 체험의 재현으로서의 전달 효과를 특성으로 하는 언어 예술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뭔 말인지 아무튼 다시 한번요. 자, 시의 역사를 통해서 본 전체적인 문맥 파악. 그러겠죠. 그러니까 시의 본질을 파악할 때 시의 역사를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라는 얘기죠. 오케이. 시가 언어의 유기적 구조물. 그치? 결국 시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자, 시가 언어의 유기적 구조물이래. 결국 시가 그렇다는 얘기겠죠? 체험의 재현이래. 그로써 전달 효과를 특성으로 하는 언어 예술이 바로 보다 시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뭔 말이겠죠? 근데 뭔 말인지 몰라서 상관없습니다. 그죠? 이런 것도 그냥 가볍게 그냥 읽으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닙니까? 솔직히 시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야.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리고 네 번째 뭐다? 본질 규명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의 본질을 어떻게 밝힐까? 결국 시사를 이용해서 밝히십시오. 뭐 이게 포인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됐죠? 그러니까 시의 본질은 시 구성의 각계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경우 거기에서 실마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시의 본질을 이런 식으로 규명하라는 얘기죠.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첫째. 시를 구성하고 있는 언어의 특질을 구명하십시오. 그렇지. 시를 구성하고 있는 언어. 시어라고 한다면 그 특질을 밝히는 것. 두 번째는 구조적인 형태를 분석하는 것. 그러니까 얘는 시어를 밝히고 시어의 특성을 밝히고 두 번째는 구조적인 형태, 전체적인 어떤 틀, 구조를 좀 밝히고 셋째, 그 속에 담겨있는 관념이나 정서 등 내용을 탐구하라고요. 그럼 시의 본질을 규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다. 첫 번째, 시어의 특질을 규명하고 됐죠? 두 번째는 전체적인 틀, 구조를 분석하고 세 번째는요. 자, 작품 속에 들어가는 내용들, 관념이나 정서, 내용. 이 구조로 그냥 형식으로 살짝 바꿔드리겠습니다. 바꿀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밝히면 시의 본질을 규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시어 밝히고, 형식 밝히고, 내용 밝히고. 그러면 시의 본질을 규명할 수 있습니다. 끝. 이 정도. 괜찮죠? 그 정도겠다. 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살짝, 그러니까, 밑줄 이렇게 딱 긋고서 넘어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저 5번입니다. 정서 표현에 대한 문제. 이게, 여러분도 고등학교 때 배운 거 있지 않습니까? 시를 감상하는 가장 기본 방법. 화자 잡으시고요. 화자에 처한 상황을 잡으시고요. 세 번째는 정서 및 태도를 잡으시고요. 정서나 태도 관련된 부분. 정서 표현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플라톤은 어떻게, 여기는 플라톤은 어떻게 봤고 정서 표현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봤고, 롱기누스라는 사람은 어떻게 봤고, 워즈워드는 어떻게 봤고, 그 정도입니다. 플라톤은 음악과 시를 통해서 열정의 자극과 정서적 표현, 정서적 효과를 위협적인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서 표현이 위협적이래. 이게 포인트네. 그러니까 시의 정서 표현을 어떻게 봤냐. 플라톤은 위협적으로 봤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시를 통한 열정과 시를 통한 열정의 자극과 정서적 효과. 시를 통한 열정의 자극과 정서적인 효과를 어떻게 봤다고요? 플라톤은 위협적으로.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문학의 효과는 정서의 자극인 동시에 정서의 해소를 포함한다고 봤습니다. 이 말입니다. 결국 문학의 효과는요. 그러니까 결국 정서 표현하는 것은 바라보다 문학의 효과다.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거. 예를 들어 우리가 왜 문학을 읽지? 쉽게 말하면 만화책을 왜 읽습니까? 재밌으니까.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근데 그 속에는 교훈도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학의 효과. 정서의 자극. 정서 해소. 문학의 효과다. 그러니까 결국 시에서 정서의 표현은 그러니까 결국 어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당연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문학의 효과로 본 거니까. 결국 문학의 효과라는 게 뭔데? 정서를 자극하고요. 정서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정서 표현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롱기누스. 자, 인간의 정신을 황홀케 하는 글을 숭고하다고 말하고, 인간의 정신을 황홀케 하는 글을 숭고하다고 말하고, 이러한 숭고함을 강하게 자극하는 글, 이게 시겠죠? 위대한 글이라고 말하며 문학의 정서적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롱기누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얘기죠. 인간의 정신을 황홀하게, 좋아, 뭐 이렇게 글을 숭고하다고 말하고요. 이러한 숭고함을 강하게 자극하는 글은 위대한 글. 문학의 정서적 표현, 정서적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이 말. 그러니까 롱기누스의 생각이죠. 워즈워드. 시를 강렬한 감정의 유로로 파악하고 시인의 정서적 표현으로서의 낭만주의적 시관을 보편화. 그러니까 결국 시는 감정의 표현에 달죠. 강렬한 감정의 유로로 파악하고 감정의 어떤 길, 뭐 요 정도인가? 한자가 있으면 참 좋겠다. 자, 시를 강렬한 감정의 유로로 파악하고, 자, 시인의 정서적 표현으로서의 낭만주의적 시관을 보편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저 정서 표현에 대한 문제는요, 플라톤의 지붕은 거의 다 긍정적으로 봤구만. 그렇죠? 이 플라톤만 위협적으로 본 거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문학의 효과를 가지고서 정서 해소에 포함됩니다. 뭐 이런 식이잖아. 그리고 롱기누스는 인간의 정신을 황홀케 하는 글은 짱. 됐죠? 숭고함을 강하게 자극하는 글일수록 최고. 문학의 정서적 표현을 강조. 결국 시의 정서적 표현을 강조할 수 있겠죠. 시는 강렬한 감정의 유로로 파악하고요. 시인의 정서적 표현으로서의 낭만주의적인 시관을 보편화했습니다. 이렇게. 됐죠? 이 정도란 얘기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이게 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라는 얘기겠죠.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살짝 정리하시기 바라고 해야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근데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암기합니까, 이걸? 정의에 대한 문제, 용어에 대한 문제, 접근 방법에 대한 문제, 분줄 규명 또는 정서편에 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뭐 문제가 없는 건 없을 테니까. 시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그냥 5가지로 쪼개서 설명할 뿐이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시와 비시 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하고 시 아닌 측면을 주죠. 어떻게 다른가? 그 정도. 자, 출발. 시는 언어에 의해서 창조되는 자유로운 산물로 정의됩니다. 오, 시는 이렇대. 언어에 의해서 창조되는 자유로운 산물. 오, 시의 정의 멋있다, 그쵸? 언어에 의해서 창조되는 자유로운 산물. 따라서 시의 언어적 특성은 다시 한번 음악성. 과학의 언어적 특성은 은미성. 여기 차이네. 과학이라는 것은 결국 빛이 아닙니까? 저쪽에 보면은 과학이 빛이잖아. 시가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시의 언어적인 특성은 음악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시의 언어적 특성은 음악성이 있고요. 됐죠? 과학의 언어적인 특성은 뭐다? 은미성. 의미를 파악하는 거. logical. 논리적인 meaning, 의미, 뭐 이런 공부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시를 정서의 표현이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상상력을 강조하는 이론과 만납니다. 그러니까 시를 정서의 표현이라는 관점으로만 본다면 상상력을 강조하는 이론과 만나게 된다고요. 콜리지의 이론에 의하면 시 작품 모임 또 나왔네. 포임, 포이트리. 됐죠? 아까 혹시 기억나시죠? 제일 첫 번째 설명했지 않습니까? 자, 포임, 포이트리. 내용과 형식. 앞에서는 요게 내용. 시의 작품이었었지. 포임. 형식. 얘가 형식. 얘가 내용. 이런 식으로. 그걸 여기서는 살짝 바꿔서 시 작품과 시 이렇게 구분. 자, 시는 시 작품보다는 넓은 개념. 그것은 어떤 종류의 언어를 쓰든 간에 관계없이 모든 화가, 철학가, 과학자들과도 관계 있는 게 그러겠죠.
인간의 전체 영혼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으로서의 시는 제2의 상상력이 조작된 때 언제나 활동됩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그냥 요 정도로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시와 비시니까. 자, 시, 비시. 우선 비시는 과학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요. 자, 시는 시의 가장 언어적인 특성보다 음악성이다. 과학의 언어적 특성은 음미성이다. 됐죠, 이 정도. 그리고 자, 시를 정서와 관련돼서만 본다면, 됐죠? 상상력을 강조하는 이론과 만나게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모든 사람들은 다 정서를 표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서의 표현에 초점을 맞춰서 한다면, 자, 콜리지라는 사람은요, 시 작품과 시를 구별합니다. 이 말인데, 이게 내용과 형식을 구분되는 거죠. 얘가 형식, 메타 내용. 됐죠? 이게 구분된다고요. 자, 시는 시 작품보다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가 훨씬 더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시 작품보다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언어를 쓰든 관계없이 화가, 철학가, 과학자 등 관계 있는 것이라고요. 결국 시는 모든 사람이 다 쓸 수 있으니까. 뭐 그렇다는 얘기겠죠.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거니까 인간 전체 영혼의 활동이 바로 보다 시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시와 비시의 차이점을 살짝 언급하는 거, 그 정도. 저동합니다. 이게 시잖아. 그렇죠? 김광섭의 산이라는 시입니다. 시. 근데 밑에는 이건 신문 기사니까 시가 아니라는 얘기죠. 비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원래는 시하고 비시의 차이점만 그냥 살짝 잡고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 시는 음악성, 비시는 음미성. 됐습니까? 나머지야 뭐 그냥 가볍게 보시고요. 자, 봅시다. 김광섭의 산입니다. 자, 산은 사람들과 친하고 싶어서 기슭을 끌고 마을에 들어오다가도 사람 꼴이 없어나며 달팽이처럼 대가리를 들고서 슬슬 기어서 도로 험한 봉우리 위로 올라갑니다. 김광섭 님께서 생각하는 산이죠. 그러니까 결국 산에서 사실이라는 상상의 세계를 창조한 거 맞죠. 설마 산이 우리하고 친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오다가도 우리가 승질 부리고 막 안 좋은 모습 보이면은 뭐 멀리 가고 뭐 이런 거. 이게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과학이 아니죠. 비과학이죠. 그러니까 결국 시는 사실에는 상상의 세계를 창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는 뭐다? 상상의 세계라는 얘기죠. 됐죠? 전형적으로 의인법이죠. 의인법. 아무튼. 근데 얘하고는 달리, 자, 밑에 보십시다. 이게 신문기사거든요. 봄을 만끽하기에는 아직 쌀쌀한 기운이 감돌지만 비닐하우스와는 섭씨 30도 안팎을 오르내리는 한여름. 무수하게 번져던 물은 탐스럽고 싱싱한 오이들을 감추고 있습니다. 팩트, 사실 전달. 두 작품을 비교해 본다면 앞에는 시죠. 뒤에는 시가 아닙니다. 비시란입니다. 차이점만 아시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전자는 사실에는 상상적 체험의 표현이고요. 후자는 사실을 그대로 묘사한 어느 신문의 한계. 그러니까 시는 상상, 비시는 사실. 그렇게 구분할 상관없겠다. 그렇죠? 오케이. 다시 말해서 전자의 경우는 하나의 상상의 세계고요. 후자는 정확한 사실의 전달입니다. 그러므로 전자에서는요, 상상이 허용되는 감화, 공감을 얻을 수 있지만 후자에서는 전달된 상황에서 지식으로서의 어떤 사실을 인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시와 비시의 차이점. 음악성, 음미성도 괜찮고, 됐죠? 하나는 상상, 하나는 사실. 이것도 괜찮겠다, 그렇죠?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그냥 보시는데,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잡으셔야 됩니다. 시하고 비시의 차이가 모르게. 시는 음악성, 비시는 음미성. 됐죠? 시는 상상, 비시는 사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를 배웠을 때 그 정도로 살짝 정리하고서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시의 본질 2절입니다. 이제는 시와 산문의 차이점.
자, 그러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봅시다. 자, 쉘리의 견해. 자, 시는 영원한 진실 속에 표현되는 바로 인생의 영상. 시가 이렇게 거창해? 영원한 진실 속에 표현된 바로 인생의 영상이 시랍니다. 자, 시나 소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차이가 있냐? 이 정도. 소설이란 시간과 장소, 환경과 원인, 시간과 장소, 환경, 그리고 이 원인과 결과 이외에는요, 여타의 다른 관련성을 갖고 있지 않은 초연한 사실의 목록입니다. 근데 시는 창조자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 인간 본성의 불변의 형태에 대한 행위의 창조, 이것은 모든 다른 사람의 마음의 영상 자체이기도 됩니다. 영상. 그냥 굉장히 거창하게 쓴 거창하게 썼다 그랬죠.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것은 결국 소설을 이렇게 보면 인물 사건 배경 아닙니까? 시간이 있고 장소가 있고 환경이 있고 또는 원인과 결과가 있고 열심히 노력하면 합격하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떨어지고 뭐 이런 식 원인과 결과 이외에는 다른 건 없다고요. 여타의 다른 관련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바로 보다 소설입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만 관계 있고 다른 건 필요 없어. 다른 건 관련성이 없어. 근데 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창조자의 마음속, 이때 창조자는 것 결국 시인이겠죠.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 인간 본성이 불변의 형태에 따른 행위의 창조. 야, 이 말만 어렵게. 인간 본성의 불변의 형태에 따른 행위의 창조. 이것은 모든 다른 사람의 마음의 영상 자체이기도 합니다. 이 말. 그러니까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다양한 것. 창조자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게 시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 모든 다른 사람의 마음의 영상 자체. 이게 바로 뭐라고? 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 자체가 바로 보다 시입니다. 이런 식 아닙니까? 소설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소설은 다른 건 필요 없어. 자, 요런 거 외에는요, 다른 관련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게 소설이라고 한다면은요, 시는 뭐다? 우리의 마음 전부. 뭐, 그 정도겠죠, 뭐. 우리의 마음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이게 시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시대적 소산입니다. 시대적 소산. 근대로서 시의 왕조가 소설에 침식당하고 산문. 그랬나? 시의 자리가 이게 소설로 넘어가나? 그렇죠. 근대로서 시의 왕자가 소설에 침식당하고 산문, 즉 소설이 그 왕좌를 차지할 때쯤 되어서 서사시적인 내용이 소설로 편입되고요. 이게 뭐냐? 이게 서사시가 시 아닙니까? 근데 얘가 서사시가 소설에 이렇게 들어간 거야. 포함되고. 극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희곡에 포함되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운문의 영역이었다고, 시의 영역이었다고. 서사시도 시, 극시도 시. 근데 서사시는 소설로 편입되고, 극시는 희곡으로 이렇게 편입되고 이런 식입니다. 됐죠? 한편 시 자체도 운문의 형식만 취하지 않고 산문의 형식을 취하는 산문 시의 경지까지 발달하여 진전함에 따라서 시와 소설의 한계를 더, 그치. 자, 생각해 보십시오. 얘가 시란 말이 근데 이 시가 소설로 들어갔으면 이렇게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하고 소설이 구분이 잘 안 되잖아. 그런 거겠죠. 어떤 견해에 따르면 시의 영역을 그대로 좁혀서 서정시만을 본질적인 시라고 해서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되니까 이거 시는 그냥 좁혀 서정시만 시야. 다른 건 필요 없어. 그렇게 그것만 본질적인 시야라면서 시와 소설을 구별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러나 이것은 시를 운문, 소설을 산문이라고 단적으로 구분하는 초보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이건 좀 그렇다. 이렇게 된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요. 시하고 소설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게 시대적 소산이죠. 괜찮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시가 뭐냐, 산문이 뭐냐, 시와 산문에 대한 다양한 견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됐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셸리는 이렇게, 시는 이렇고 소설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아무래도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됐죠? 그다음에 세 번째, 넓은 관점에서의 시하고 산문을 구분해 볼까? 자, 문학의 형태론에 있어서 주의할 것은요. 산문이라는 용어. 산문. 현대소설과 고전소설은 산문이라고 하죠. 이것은 하나의 운문과 대립하며 하나의 시와 대립함으로 여러 가지의 개념적 혼란을 느낍니다. 결국 산문은 운문과도 대립한다. 근데 시하고도 대립합니다. 그럼 산문은 뭐야? 운문의 반대? 시의 반대? 애매하죠. 여러 가지로 개념적 혼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운의 유무에 따라서 앞에 똑같은 것이 두운, 중간에 똑같은 것이 요운, 제일 마지막에 똑같은 것을 가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운이라고 하잖아. 됐죠? 유무에 따라서 운문과 산문을 구분하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 있으나 시와 산문과의 대립적인 관계는요. 표현된 내용이 시적인가 아닌가. 여기 있다. 요거 보면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와 산문을 어떻게 나누냐. 이렇게 나눈다입니다. 표현된 내용이 시적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이런 식. 이건 앞에 있는 그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시는 상상이다. 비시는 사실이다.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자, 이 밑에입니다. 이거. 찰싹찰싹 물결쯤이 앞으로 나가서 모든 것을 깜깜하게 삼켜버리는 조수처럼 인생이 자기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다. 손을 뻗어서 안 보이는 물건이 닿고 그것을 꼭 쥐고 순수한 접촉으로 그것을 소유한다는 것은 한 즐거움이었다. 인생이 움직이는 것 같아. 이건 비유적인 표현 아닙니까? 지규법. 찰싹찰싹 물결치며 앞으로 나가서 모든 것을 깜깜하게 삼켜버리는 조수처럼 인생이 자기 속에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뻗어서 안 보이는 물건이 닿고 그것을 꼭 쥐고 순수한 접촉으로 그것을 소유한다는 것은 즐거움 맞죠? 이 글은 로런스가 지은 황인이라는 단편 소설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가 소설이라는 얘기죠. 소설. 그럼 뭐야? 비시라는 얘기잖아. 산문. 로런스는 생각해보면 비유적인 표현도 많고 와 이건 거의 시 같은데? 아무튼 제임스 조이스, 버지니아 울프 등과 더불어서 시와 산문의 경계선을 왕래한 작가입니다. 앞에 인용한 글은 산문이지만 시적으로 맹인의 생활과 동작, 이게 이런 거구만. 맹인의 생활과 동작을 묘사함에 있어서 시적인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 맹인의 생활과 동작. 찰싹찰싹 물결쯤이 앞으로 나가서 모든 것을 깜깜하게 삼켜버리는 조수처럼 인생이 자기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다. 손을 뻗어서 안 보이는 물건이 이런 것들이 맹인의 행위다. 그렇죠? 그러니까 맹인이 이런 거 아닙니까? 손을 뻗어서 안 보이는 물건을 닿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꼭 쥐고 순수한 어떤 촉감으로만 접촉으로만 그것을 소유한다는 것은 즐거움. 그래서 맹인의 생활과 동작을 묘사한 거구나. 시적인 표현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글을 시라고 할 수는 없어도 분명히 시적인 글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애매하다는 얘기겠죠. 자, 분명히 앞에 있는 이 작품은 소설이란 말이야. 근데 시적인 것은 맞다. 좋아 그래. 시라고는 할 수 없는데 시적인 글은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넘어갑시다. 우선 산속의 아침나절은 솔고 있는 짐승같이 망막은 하나 숨결이 은근합니다. 휘어탄 산등은 누워있는 이거 봐봐. 바람결도 없는데 쉴 수 없이 파르르 나비끼는 사시나무 잎새는 산의 숨소리입니다. 야 이거 진짜 시 아니야? 산문의 패배자요 우문의 승리자라 불리는 작가 이호석의 단편 소설 이게 산문시라고 해도 전혀 상관없지 않습니까? 산속의 아침나절은 졸고 있는 짐승같이 망막은 하나 숨결이 은근합니다. 그러니까 산속의 아침나절은 그렇다고요. 자, 휘어탄 산등은 누워있는 황소의 등허리 같고 바람결도 없는데 쉴 수 없이 파르르 나부끼는 사시나무의 잎새는 마치 산의 숨소리라고.
호흡하는 소리. 그게 사시나무의 잎새의 소리야. 굉장히 시적이다, 그렇죠? 이걸 관찰도 뛰어났거니와 예리한 감각. 그것은 시적인 표현, 그렇죠? 시적인 표현이 짙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됐죠? 그럼 결국 넓은 관점에서의 구분, 그러니까 시적인가 아닌가 아닙니까? 시와 산문의 대립적인 관계는 표현의 내용이 시적인가 아닌가. 근데 산문인데 다 시적이잖아, 그렇죠? 야, 이거를 시적인 글이 아니라고는 실제로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둘 다 시적인 글 맞으니까. 시적인 글인데 시가 아니다? 이거 좀 애매하다, 그렇죠? 아무튼 그렇다입니다. 넓은 관점에서 다시 한번 시적인 표현이 드러나는가, 표현된 내용이 시적인가 아닌가, 이걸 가지고 구분하자는 얘기입니다. 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구분하자 라고 이야기했지만 구분 잘 안 된다, 그렇죠? 솔직히. 넘어갑시다. 자, 2번. 시와 산문의 연관성입니다. 산문의 시적 요소를 차용. 산문도 시적 요소를 차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소설가 가운데는요, 시와 산문의 경계선을 왕래하고 있는 작가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산문에서 시적 요소를, 특히 이미지를 사용하는가? 이미지 심상, 마음속에 떠오르는 장, 그냥 다양한 감각,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로이스의 말을 통해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설가는요, 시인처럼 다양한 강도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왜 사용하냐고? 이런 이야기를 장식하기 위해서. 여기 있네. 그러니까 이미지를 채우는 이유가 뭐냐? 질문 아닙니까? 답변. 첫 번째, 이야기를 장식하기 위해서. 두 번째, 플롯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테마를 상징화하기 위해서. 네 번째, 정신 상태를 표시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이 말입니다. 시적인 소설과 이야기 시의 구별은요, 순전히 형식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서 유용하게 말할 수 있는 소설가가 행동을 통해서 성격에 관계하면 할수록 그의 이미지는 더욱더 기능적인 것이 되며 종속적인 것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의 이거 제일 중요한 포인트, 다른 거 필요 없이 왜 소설가가 시의 표현을 사용하냐는 얘기입니다. 왜 시적인 표현을, 시적인 요소를 차용하는가? 특히 이미지를 왜 차용하는가? 하나, 둘, 셋, 넷,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미지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끝.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의식의 흐름, 이 흐를 요자죠. 속하는 소설이라든가 비유적인 병행의 소설에는요, 순수 지각의 이미지나 혹은 상징주의에 더욱 큰 여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설은 가장 주관적인 지점에서 시에 끊임없이 접근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것들을 표현할 때 시의 것을 끊임없이 차용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 정도? 오케이. 다음. 자, 여러분 2번은요, 실제 수상유지 않습니까? 그 상자를 바꿨습니다. 생각상자입니다, 저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꿔주시기 바라고요. 됐죠? 그러니까 수상유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들 아닙니까? 수상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찾으면 그때그때 떠오르는 느낌이나 생각. 그때그때 떠오르는 느낌이나 생각. 이게 수상유라는 의미입니다. 산문에서 발견되는 시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상유의 산문이면 수필 쪽이 좀 강하죠. 그때그때 떠오르는 느낌이나 생각이니까. 아무튼 거기서 발견되는 시적 요소들입니다.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 사르트르, 구투에서는 시와 소설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시의 접근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심오한 주제를 일상생활 속의 소재와 자전적인 에피소드로 풀어낸 수상류, 산문에서도 현저하게 볼 수 있는데, 릴케의 마테의 수기, 말테의 수기, 파스칼의 팡세 같은 것이 좋은 부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테의 수기라든가 팡세라는 것이 수상류의 산문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이런 작품 속에서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시적인 요소가 많다라는 얘기겠죠. 이상에서 시적 산문을 보아왔거니와 또한 이것을 우리는 시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시, 주요한의 불놀이. 시거든요.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시죠, 정확히 말하면. 보겠습니다. 이게 자유시입니다. 봅시다. 아, 날이 저문다. 서편 하늘에 외로운 강물 위에 쓰러져가는 분홍빛 노을. 아, 해가 저물면
날마다 살구나무 그늘에 혼자 웃는 밤이 또 오건만은 오늘은 4월이라. 4월 초파일이네. 큰 길을 물밀어가는 사람들 소리는 듣기만 하여도 흥성스러운 것을 왜 나만 혼자 가슴에 눈물을 참을 수 없는가. 야, 이게 오히려 앞에 있는 게 더 시 같다, 그렇죠? 얘는 산문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 흥성거린다입니다. 근데 나만 슬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정도인데 더 밑에 설명을 한번 더 덧붙여 보겠습니다. 자, 이 시를 김춘수님께서는요, 야, 이거 산문시로 하기에는 좀 오히려 산문시로 하기에는 좀 어떨까 합니다. 이걸 산문시? 형태로는 자유시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구조상의 강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유라든가 이미지, 이게 시적인 요소 아닙니까? 희박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산문이 낫지 않을까? 시적인 산문이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시하고 산문의 구분이 너무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됐죠? 근데 시야. 근데 산문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어. 반대로 산문이야. 근데 시의 요소가 담겨져 있어. 그러니까 결국 이게 경계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을 언급하는 겁니다, 지금. 됐죠? 자, 3번입니다. 자, 시와 산문에 관한 리드의 입장입니다. 이 말이. 이것도 맞죠. 그러니까 리드라는 사람이 시와 산문을 어떻게 바라봤냐는 얘기겠죠. 자, 봅시다. 자, 리드는요, 시와 산문의 차이는 표면적인 성질의 것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 있어서 형식상의 것도 아니고 표현 방식상의 것도 아니고 다만 뭐다?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시와 산문의 차이는 본질의 차이래. 그럼 본질의 차이가 뭐냐? 시는 응축, 산문은 분산. 이게 본질의 차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시에는 압축성 또는 운율성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함축성 이런 거 있잖아. 산문은 그런 게 있는데 분산의 과정. 그런 측면에서 시가 창조적인 표현의 산물이라면 산문은 구성적인 표현의 산물. 여기서 말하는 구성적이라는 것, 곧 기성의 소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라는 것은요, 창조적인 표현의 산물. 여기다 밑줄만 긋겠습니다. 창조적 표현의 산물. 산문은 구성적 표현의 산물. 여기서 말하는 구성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기성의 소재라고. 이미 있는 소재. 레드는 시를 산문보다 더 원시적인 표현 양식으로 보고 그러겠죠. 정신활동의 그 근원을 두어서 지성 이전의 감동, 상상상의 관념, 말하기 이전의 노래, 은유, 산문이 하는 운문들 모두 근원적이면서 원시적인 정신활동의 특성. 이게 바로 보다 시입니다. 뭐하고 다른? 산문과는 다른. 그렇게 봤다는 얘기죠. 시는 창조적인 거야. 소설은 그렇지 않아. 구성적인 거야. 기성의 소재를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시는 원시적인 표현 양식이겠죠.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창조적인 거니까. 얘는 어느 정도 가공이 된 거 아닙니까? 기성의 소재니. 그러니까 하나는 시가 아무래도 소설 또는 산문보다는 훨씬 더 원시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구나. 정신활동에 그 근원을 준다고. 지성 이전의 감동, 상상의 관념, 말하기 이전의 노래, 즉 은유, 또는 은유나 산문연인, 그리고 산문연인 운문들을 모두 근원적 또는 원시적인 정신활동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확실히 시하고 산문의 차이가 있긴 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 따라서 이러한 영역 이외에 정신활동이 바로 보다. 그러니까 시 쪽을 우선은 정의를 내린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시다. 이게 아니면 뭐다? 산문이다. 이런 식입니다. 산문은 질적이면서 상상보다 분석과 판단을 중시하면서 은유보다는 비은유. 그치? 그러니까 시의 반대는 그냥 산문 정도로 잡아주면 되겠다. 그렇죠? 여기 보십시오. 여기 상상이 있잖아. 그러니까 산문은 상상이 아닌 분석과 판단을 중시. 지적인 상태 이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성 이전의 감동이니까 자, 산문은 지적이며 지성이며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그치,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시는 은유적이고요. 산문은 비은유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와 산문을 구분을 한 겁니다. 됐죠?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우선 제일 첫 번째, 자, 시의 이해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왔는데, 시의 본질. 그냥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가볍게, 아, 이런 게 있구나. 시의 문제는 이런 게 있고, 시하고 비시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시와 산문도 이런 식으로, 그런 것만 살짝 정리하고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 시간에는요, 시의 해석, 다음 시간 중요하다. 그렇죠? 자, 이것을 실제 여러분들, 자, 다음 시간이 딱 있으면 좋은데 이게 없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시의 해석 이 부분이거든요. 이거 엄청 중요하거든요. 꼭 한 번쯤 읽고서 자, 강의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